이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특히 원유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석유들을 누가 사냐 하면 중국이 사요.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것도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온다고 했고 지나치게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준다고 하면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미국과 이란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참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거라고 계속 천명을 했고 이제 무역전도 했어요. 무역전도 했고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에이펙 계기로 부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던 뭐 이런 무역의 칼날을 1년 유예를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 1년 유예가 돼 있는 상태고 3월 31일부터 2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 1월 3일에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또 체포를 했어요. 이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는 사실은 국제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특히 원유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석유들을 누가 사냐 하면 중국이 사요.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끼쳐서 이것도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연히 침략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런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안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온다고 했고 오는 거는 뭔가 대화를 하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자고 오는 건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 이란 전쟁, 물론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그 미국의 전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 뭐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한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를 미국의 의도대로 러시아를 뭐 무릎을 꿇리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모든 화살은 중국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이란까지 터지니까 자기네들 보고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줄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침략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이란이라는 데와 중국은 25년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25년짜리 이제 동반자 전략 동반자 파트너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특히 시진핑 시대에 가장 대외 정책으로 열심히 펼치고 있는 게 1대1로 정책이거든요. 그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중국의 1대1로 거점이고요. 이란은 중동 지역의 중국의 1대1로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로 정책에
그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또 무용지물 같이 이제 판별이 났지만 이란의 방공망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깔아줬거든요. 근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중국 거 이거 믿을만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말로 만약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면 이란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군사 원조는 아니더라도 뭔가 원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미중 간의 싸움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방관하면서 있는데 중국 매체들을 보면 중국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역시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에너지를 거의 뭐 50% 이상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란에서 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또 재빨리 이란과 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중국 거는 내가 유주선 통과시켜 줄게. 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둘이 관계가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양측을 다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원유 문제 관련해서 중국은 별로 타격이 없는 건가요? 타격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당연히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 전체 이제 원유 수입의 한 20%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문제가 됐지만 뭐 비축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중국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버틸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데서 좀 싸게 산 원유들을 정제하는 이제 이 정유 공장들이 일부가 좀 도산을 하고 있는 그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싼 가격에 들어온 원유를 정제해서 뭐 디젤유, 휘발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지금 석유가 없으니까 원유가 없으니까 이제 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도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한 파급이 영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국을 뭐 에너지난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확전이 되고 그 지금 이제 양측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 마찬가지지만 자제하고 있는 게 이제 석유 저장고 같은 경우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대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그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 국가들은 이제 담수 시설이 있어요. 그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설비.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서로 폭격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뭐 4주, 6주 그러니까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다고 그래야 끝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 이 말 하면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스타파라는 하메니 차남이 지금 됐는데 이렇게 의도 터지고 타협을 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우리가 이긴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교훈을 줬어. 그러고 이제 물러나면 모를까. 이 끝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언사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1갤런당 $5가 넘었단 말이죠.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뭐 3불 25센트 뭐 막 2불 85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올랐었지만 $5가 넘으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선 지급을 소비자가 먼저 해서 피곤한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란이 철천지 원수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과 물론 핵무기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지만 핵물질과 특히 이스라엘이 제일 부담스럽게 느끼는 미사일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상쇄되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안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네타냐후 총리하고 얘기해 보겠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는 한 발 약간 조금 물러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에서 뭐 처음에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원래 제일 처음에는 사흘인가 나흘 그랬습니다.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별로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고립주의잖아요. 다른 일에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만간에 어떤 그 정리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도 지금 느끼잖아요. 뭐 휘발유 값이 2,000원대로 바로 갔고, 그거는 직접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민생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도 제조업 강국이지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에너지 제일 많이 써서 제조하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렇게 배럴당 65달러 선으로의 초점을 맞춰서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불, 120불 막 이러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중국이 항상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다 이란에 가 있으니까 좀 대만을 침공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대만 침공 얘기는 2027년 침공설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대만을 이제 통합하는, 그게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의 어떤 그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콩도 돌아왔고, 제국주의 열강과의 싸움에서 뺏겼던 홍콩, 물론 그 전이지만 마카오 이런 거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완만 중국의 품에 들어오면 위대한 중국이 탄생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하는 위대한 중화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한 족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의 일종의 덕목이죠.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만이 중국과 대만 양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과,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과 단교를 했고, 72년에 일본도 그랬고요. 79년에 미국도 대만과 단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라는 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섬이 있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대한 해안선, 이 해안선 밑에가 바로 남중국해예요. 그럼 이쪽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이거를 중국이 갖게 되면 미국의 소위 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미국이 4월 달에요,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기도 팔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지원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몰라요.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준다고 하면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얼마 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다 또 이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아주 복잡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전쟁이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꼭 그게 뭐 계획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발적으로 하다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거나 무력으로 하는 거가 중국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시진핑의 중국몽의 완성을 위해서 또는 내년이 혹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사연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연임의 전리품으로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감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거가 뭐 우리 옛날에 그 축구 시합하다가 전쟁 난 적도 있고 별거 가지고 다 나거든요. 뭐 훈련 중에 하다가 우발적인 게 돼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양안,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미국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뒤에는 또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게 집단 자위권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는 대만하고 직접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하고 관계가 있고 미일이 관계가 있어서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게 집단 자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가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 사연임의 전리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안 되면 위대한 중국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연임도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중국이 결정적으로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도로 급박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할까 말까 뭐 했을 때 대부분 99%의 이 소위 예측이 안 할 거다. 그게 뭐 지금 아쉬워서 그걸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했잖아요. 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그걸 하기에는 바깥에 중국 국내 문제도 너무 어렵고 미국과의 갈등 해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대만 저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는 중국 지도부 내 최고의 대만 전문가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17년간 중앙으로 올라오기 전에 17년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 공직 생활을 했어요. 후지엔이라는 데서. 그러면 그 당시에 복건성은 대만 투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뭐 성장도 했고 다 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맨날 대만 기업인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뭐 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대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한번 밀어붙여서 뭐 해봐 이런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만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과연 무력 사용, 미국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소위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까? 이거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장유사를 숙청한 것도 대만 침공을 반대해서 숙청을 한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이제 다 짱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 인맥을
계획으로 2016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군부가 시작이 됐는데 군부 내부에 또 파벌들이 좀 있었어요. 장효시아는 이제 그 월남전 참전파 계열이고요. 제가 지금 그 시진핑이 후지엔 복건성에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건성 쪽에서 대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군 부대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현재 국가주석이고 당 총석인데 강소성으로 가고 상해로 이렇게 가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을 대만 해협파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네. 참전파, 네. 그 월남전 참전파. 그래서 그 월남방, 위에남방 이렇게 표현해요. 월남방. 여기는 대만 해협방, 네. 태해방. 타야해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주고받는 가운데 물론 이제 그 면직 처리시키고 이런 거는 당 총석이면서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물러나고 장효시아가 남은 거죠. 이제 어쨌든 티격태격 하다가.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 하면 그러면 장효시아라는 사람이 시진핑의 대척점에 서서 시진핑을 극복할 수 있는 군부 세력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죠. 거기에 시진핑의 불만을 갖고 있는 반 시진핑 세력이 이렇게 더해지면 굉장한 그 안티 시진핑 세력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서방 언론이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효시아 스스로는 내가 시진핑을 극복을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권위에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예요. 그래서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총서기가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설사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극복해도 당과 정을 장악한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는 군부 인사가 없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시진핑 자기가 하니까 그래요. 상무위원 7명이 서열 2위가 리창인데 총리하고 서열 3위가 뭐 짜오러지라는 사람인데 전인대 상무위원장하고 서열 4위가 정협 주석하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군대는 없잖아요. 군인은. 그거는 시진핑이 스스로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그렇게 해서 오더라도 이 당과 정 여기를 장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그래도 뭐 이런 유튜브나 또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 실각설이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럴 리가 없고 그거는 중국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당군 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건데 다만 이제 상대방의 자신의 대척점으로 군부 인사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게 이제 우리한테 숙청으로 비춰진 거죠. 네, 지금까지 큰 틀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큰 틀에서 글로벌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3부에서는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